새벽 5시. 저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30년째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해온 습관이죠. 요즘은 가게를 반쯤 접고 배달만 하고 있지만 몸에 밴 시간표는 변하지 않더군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재민이었습니다. 저희 사위죠. 42살의 과묵한 남자. 현장 안전관리 보조 일을 하면서도 새벽마다 제 배달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입니다. 재민은 항상 파란 작업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현장에서 쓰던 것을 집에서도 그대로 사용했죠. 저는 늘 한 쌍씩 세탁해서 말려뒀습니다. 재민이 깜빡하고 집에 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장갑 챙겨야지. 제가 말하자 재민이 웃으며 손을 보였습니다. 이미 파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벌써 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 있어서 미리 준비했어요. 우리는 함께 트럭에 올랐습니다. 재민이 블랙박스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년에 차량 도난을 당한 이후로 더욱 신경 쓰더군요. 어머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주기적으로 포맷하지 마세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왜? 상시 녹화에 음성까지 다 저장되거든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배달 첫 번째 집. 김치찌개용 반찬 세트였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었어요. 날짜, 품목, 금액, 고객 이름까지.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꼼꼼하시네요. 그 장부 하나로 가게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재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 장부에는 모든 현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들어온 돈, 나간 돈, 심지어 은행 거래까지도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 희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 힘든 일 할 거예요? 이제 그만 접고 집이라도 좀 활용해봐요. 무슨 소리냐?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뭔가 해보자고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도 다시 시작할 생각이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희원의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사실 희원은 몇 년 전 온라인 의류 판매를 했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빚도 상당히 졌다고 들었고요. 안 된다. 우리 집에 손대지 마라.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희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요즘 다들 부동산으로 뭔가 하는데 집은 내가 빌릴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희원이가 힘든 모양이네요. 그래도 집까지 건드릴 순 없지. 남편 없이 여기서 혼자 살아야 할 텐데. 집에 도착해서 재민을 배웅하는데 탁자 위에 책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 노인의 모임에서 받은 장기요양 등급 안내서였어요.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둬야겠네요. 재민이 책자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재민이 돌아간 후 저는 오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한눈에 들어오더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하루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희원의 전화, 그리고 아들 준호도 요즘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집안에 뭔가 돈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재민이 트럭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파란 장갑을 벗어서 조심스럽게 접어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참 성실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장기요양 책자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시설 유형별 비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혹시 몰라서 한번 읽어두자는 생각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119입니다. 화재 신고인가요? 응급 환자인가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공사장에서요. 전화를 받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민이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산업재해로 보입니다. 안전난간이 헐거워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사고사라는 얘기였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재민이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현장 동료들, 시장 상인들, 동네 이웃들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희원이 울음은 크게 울었지만 제가 보기엔 눈이 마르더군요. 눈물이 흐르긴 했는데 눈빛 자체가 메말라 보였어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와중에 장사 걱정은 그만하세요. 준호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재민이 형 유품도 빨리 정리해야 하고 보험 처리도 해야 할 게 많아요. 내가 할 거다. 혼자서 무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유품 정리를 서둘러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운 일이었겠지만 왠지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재민이 것은 내가 직접 정리하겠다. 그 말을 하자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밤, 빈 장례식장에서 저 혼자 재민을 지켰습니다. 재민아, 내가 왜 떨어졌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현장 안전관리를 하던 아이가 안전사고로 죽다니.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 동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그날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요? 재민 씨가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지럽다고요? 네. 그래서 잠깐 쉬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재민은 건강한 아이였거든요.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몸이 안 좋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민과 희원이 살던 집이 아니라 제가 혼자 사는 본가로요. 재민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재민이 쓰던 작업복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현장 일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파란 장갑이 하나만 있더군요. 왼손용만요. 오른손 장갑은 어디 갔을까 궁금했어요. 항상 한 쌍으로 세탁해뒀는데 재민은 꼼꼼한 성격이어서 물건을 함부로 잃어버리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재민 생각만 났어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떨어졌을까? 그리고 희원과 준호의 굳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 표정 말이에요. 재민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유품 정리를 시작했어요. 재민 방 정리를 시작했을 때 서랍 속에 왼손 장갑만 덩그러니 있던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른손 장갑은 어디 갔을까? 옷장 위 상자를 내려서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럭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어요. 보조 저장용인 것 같았죠. 트럭에 있던 건 아니고 따로 보관하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보이스 레코더였어요. 충전이 다 되어 있더군요. 재민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받았던 장기요양 등급 안내 책자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설형 씨 비용 낮음. 누군가가 적어놓은 메모였어요. 재민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보험증권 사본이었어요. 재민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보이스 레코더를 충전해서 다시 켜봤습니다.
여러 파일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것을 재생해 봤어요. 장모님 집은 안 건드릴 겁니다.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 일은 동의 못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순 없습니다. 너만 조용하면 다 해결돼. 상대방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억양이 우리 준호와 비슷했어요. 형님, 제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집, 요양원,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확인해 봤습니다. 파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재민이 말했던 대로 음성까지 수집되고 있었죠. 위치 정보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파일들을 살펴보니 재민의 동선이 다 나와 있었어요. 집에서 현장까지, 그리고 중간에 들른 곳들까지요. 그런데 사고 전날 밤 파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민 트럭이 공사장 근처에 장시간 정차해 있었던 기록이 있더군요. 왜 밤에 공사장에 갔을까? 음성 파일도 확인해 봤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은 정말 못하겠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약속이야. 이미 다 진행된 일이고. 상대방 목소리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변조 없이 그냥 통화 소리였는데 확실히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계획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장기요양 책자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포스트잇이 붙은 페이지를 보니 시설용 요양원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한 곳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재민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미리 조사해 놓은 것 같았어요. 보험증권 사본을 보니 수익자가 희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가입한 것 같았고 보험금이 상당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담보대출, 요양원, 보험금, 그리고 재민의 죽음. 설마,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었어요. 정말 설마였습니다. 제 가족이 그런 일을 계획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민은 뭔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떨어져 죽었습니다. 밤늦도록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보이스 레코더, 블랙박스 파일, 보험증권, 그리고 요양원 자료까지. 재민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착한 아이가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과는 오래된 사이였어요. 가게 일하면서 몇십 년 거래했거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우리 집 담보로 누가 대출 상담 받은 적 있나요? 지점장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있긴 합니다. 언제요? 작년 여름이었나. 그리고 올해 초에도 한 번 더요. 누가요? 댁에 따님하고 아드님이 같이 오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희원이와 준호가 제 등 뒤에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공동거주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대출은 안 받았다는 거네요? 네, 결국 진행 안 됐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보험사로 갔습니다. 재민의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재민 씨 보험은 2019년에 가입하셨고 수익자는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약관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있나요? 아, 네. 최근에 일부 금액을 미리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언제요? 한 석 달 전쯤?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희원이가 제게 집 담보 대출 이야기를 꺼낸 시기와요. 보험사에서 나와서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현장 소장에게 허락받고 안전난간 부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 볼트가 좀 이상하네요. 함께 온 현장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원래 규격과 다른 볼트가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라쳇 자국 보세요. 볼트 머리 부분에 특이한 자국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공구로 조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국이 나려면 어떤 공구를 써야 하죠? 특별한 라쳇 세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는 손재주가 좋아서 집안 수리를 자주 했어요. 공구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죠. 현장 동료도 다시 만나봤습니다. 그날 재민 씨가 어지럽다고 한 게 정말 이상했어요. 왜요?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몸도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틀거리더라고요. 비틀거렸다고요? 네, 마치 약 먹은 사람처럼. 약. 또 다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잠깐 올 수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1시간 후 준호가 왔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고칠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 시간 많거든요. 그래? 그럼 창문 볼트 좀 조여줄까? 준호가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라쳇 세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공사장에서 본 자국과 비슷한 비트가 보였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거야? 아니에요. 예전부터 쓰던 거예요. 준호가 창문 볼트를 조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라쳇을 돌리는 소리가 공사장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했어요.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그냥 유튜브 보고 익혔어요. 준호의 대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선도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 요즘 돈 때문에 힘들지? 갑자기 묻자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좀 어렵긴 해요. 얼마나? 그게 8천 정도?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투자 잘못했어요. 코인이랑 주식하다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희원의 온라인 쇼핑몰 실패, 준호의 투자 실패, 집 담보 대출 시도, 재민의 보험금, 그리고 요양원 계획까지. 준호야. 네. 재민이가 죽기 전에 너희끼리 무슨 얘기한 거 없니?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별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희원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연기를 할 작정이었어요. 희원아. 네, 엄마. 어제 경찰서에 다녀왔어. 희원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재민이 일로 계속 질문을 받더라고. 무슨 질문이요? 나보고 재민이와 사이가 어땠냐고 묻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엔 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희원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지. 가끔 갈등도 있었다고. 희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후련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됐어서요. 뭐가 걱정이야? 엄마가 의심받을까 봐서요. 이상했습니다. 왜 제가 의심받는 걸 걱정하는 걸까요? 그런데 희원아, 경찰이 더 이상한 말을 하더라. 뭐라고요? 재민이가 죽기 전에 누군가와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희원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재민이가 누구와 돈 문제로 갈등할 사람이 있겠냐고. 맞아요.
재민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희원이가 갑자기 실언을 했습니다. 엄마는 상관없어요. 오빠가 하청이랑 난 서류만. 뭐? 희원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가 하청이랑 뭘 했다는 거야? 너는 무슨 서류? 희원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어요. 사실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희원아,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희원이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뭔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됐어. 엄마는 믿을 테니까. 일부러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희원이 집에서 나온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오빠가 하청이랑 난 서류만.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하청업체와 뭔가 했고 희원이는 서류 작업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제 민방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왼손 장갑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장갑 안쪽 봉제선 부분이 조금 뜯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겨놓은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봉제선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작은 보이스 레코더가 나왔어요. 아까 발견한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였습니다. 재민이가 이런 것까지. 재민이 현장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몰래 녹음을 해둔 것 같았어요. 민원이나 폭언 대비용이었을 거예요. 파일을 확인해 보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을 재생해 봤어요. 형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담보로 돈 빼고 너는 보험금만 받으면 돼.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보험금? 사고사로 처리되면 보험금 나오잖아. 희원이가 다 알아봤어. 그건 안 돼요.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너만 조용하면 돼. 대화가 더 계속되었습니다. 약은 언제 먹이기로 했다고? 내일 점심때. 어지럼증 나게 하는 정도로만. 현장은 하청이가 볼트 느슨하게 해놓기로 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안전사고로 처리돼. 모든 계획이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약물, 볼트 조작, 보험금, 요양원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 가족들이 재민을 죽이려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뭔가 일을 낼 작정이었을 거예요. 재민이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둔 거였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재민아,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죽기 전까지 저를 생각했다니.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보이스 레코더 2개, 블랙박스 파일, 희원의 실언까지. 내일은 정말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사위 죽음과 관련해서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보이스 레코더 2개, 블랙박스 파일, 그리고 휴대폰 녹음까지. 이게 정말입니까?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다 재민이가 남겨둔 거예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재수사를 해야겠는데요. 형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음성과 GPS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어요. 사건 전날 밤 11시경 피해자 차량이 공사장 근처에 30분간 정차했네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통화 음성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재민과 준호가 마지막 협상을 하는 소리였어요. 형님,
정말 못하겠어요. 장모님한테 미안해서요. 이미 하청이한테 말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저는 빠지겠어요. 너만 빠진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미 약관 대출도 받았잖아. 경사들이 즉시 공사장 재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국과수 팀까지 동원됐어요. 안전난간 볼트가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라쳇 자국도 일반적인 공구가 아니네요. 특수한 비트로 작업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도 조사받았어요. 준호 씨가 부탁했어요. 볼트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걸 부탁했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전점검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청업체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약국 기록도 확인했어요.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준호 명의 카드로 수면 유도제와 어지럼증 유발 성분이 들어간 약을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걸 뭘 하려고 샀을까요? 재민 씨 점심에 타서 먹인 것 같습니다. 현장 동료 진술과도 일치했어요. 재민이 점심 후 갑자기 어지럽다고 한 것과요. 준호와 희원이를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준호 집에서 공구 세트를 압수했어요. 그 중에 공사장 볼트 규격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트가 있었습니다. 이 공구로 현장 작업을 했나요? 아니요. 집에서만 썼어요. 하지만 비트에서 현장 철분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희원 집에서도 여러 자료가 나왔어요. 요양원 팸플릿, 보험약관 복사본, 요양원 팸플릿, 보험약관 복사본, 그리고 집 감정서까지. 이게 뭡니까?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예요. 누가 부탁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하지만 시간대별로 보면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작년 여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돈 때문에 너무 절박했어요. 하지만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보험금도 나오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희원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오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험 서류도 제가 처리했고 요양원도 제가 알아봤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재민의 사망보험금까지 노린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준호와 희원이가 울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민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다 죽었고 이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재민이를 돈으로만 봤구나. 2025년 8월 드디어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재민의 동료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검사가 기소장을 읽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 정준호는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며 피고인 최 의원은 이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요양원 강제 입소를 계획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피고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편애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재민을 편애했다고요? 변호사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제 자식들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민이가 더 효자였을 뿐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난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입니다. 제 장부를 보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30년간의 가게 장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희원이 사업 실패했을 때 제가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준호가 첫 번째 투자 실패했을 때도 500만 원을 도왔어요. 하지만 계속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니까요.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인들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고 보험금을 미리 대출받고 현장 조작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온 현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저희가 들었던 통화에서도 계속 거절하고 있었어요. 하청업체 사장도 증언했습니다. 준호 씨가 돈을 주면서 볼트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안전점검 때문이라고 거짓말했죠.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부는 준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준호, 살인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희원에게도 실형이 나왔어요. 피고인 최희원, 공모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재산으로만 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위까지 희생시킨 것은 극히 악질적입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머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재원으로만 보는 순간 집은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재민이 같은 착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재민이의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이 남긴 증거들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파란 장갑 안에 숨겨진 보이스 레코더, 블랙박스 파일들까지. 재민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의 이름으로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상가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재민이를 기리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재민의 부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료 도시락과 반찬을 나눠주는 곳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 옆에는 파란 장갑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재민이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재민 씨가 좋은 일 하시는군요. 시장 상인들도 도와주셨어요. 남은 재료나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셨죠.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해준다고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요즘 돈 달라고만 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이런 상담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이 부모 집에 손대려고 하면 조심하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보험금이나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재민의 동료들도 자주 와서 도와줬어요. 사모님, 재민 형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형이 늘 어머니 걱정만 했거든요. 어느 날 낯선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정선옥 어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뉴스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도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얘기였어요.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재민의 부엌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라 상담센터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에 100분 이상이 찾아와 주세요. 벽에는 재민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파란 장갑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지켜준 어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있어.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해요. 어느 날 희원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지치더군요. 준호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재민 형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형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이 편지들도 재민 사진 앞에 놓아뒀어요. 재민아, 내 생각은 어때? 얘들을 용서해야 할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재민이라면 용서하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착한 아이였거든요. 2년째 되는 날, 재민의 부엌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재민의 동료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분들까지. 재민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재민이 남긴 파란 장갑 한 짝. 그것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재민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선량한 마음 말이에요. 장갑 한 짝이 가리킨 건 범인이 아니라 사람의 쪽빛 선이었구나. 파란 장갑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재민은 떠났지만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부엌을 통해서, 그리고 도움받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파란 장갑을 끼웠습니다. 재민이 쓰던 그 장갑을요. 재민아, 오늘도 함께 일하자.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민과 함께하는 하루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